민주당이 강원 수도권 제주 지역 순회 경선을 끝으로 오늘 최종 대선 후보를 선출합니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은 4강전 마지막 토론에서도 탄핵과 개헌 문제를 두고 충돌했는데요. 네, 관련 내용 정호김 전 국회의원 그리고 배종호 한국정치평론가협회장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호남권 경선에서 88.7%를 득표를 기록을 했습니다. 충청과 영남에 이어서 또다시 압승을 거뒀는데요. 어제 열린 호남권 합동연설의 발언 먼저 듣고 대담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호남이 저 이재명을 선택해서 네 번째 민주정부 한번 만들어 보시겠습니까? 지역주의 극복, 저 김경수가 메가시티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반드시 완성하겠습니다. 호남의 동지 여러분, 경제 위기 때 그 맨 앞에 저 김동연을 세워주십시오. 네, 이번에도 이변은 없었습니다. 호남 득표율 88.69%, 누적 총 득표율 89.04%로 이재명 후보가 압승을 거뒀는데요. 다만 이제 호남권 경선 투표율이 앞선 충청이나 영남권 지역보다 낮은 건 이 부분은 좀 고민거리가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고민거리라고 생각할까요? 지금 중요한 거는 아마 대선의 결과이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나름대로 향후에 어떤 단계적인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으로 수순을 잡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찌됐든 호남 경선에서 88.7%에 육박하는 압승을 했기 때문에 그 기세를 몰아서 정권 교체의 불을 더 강하게 당기는 전략을 세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민주당 지지자들, 특히 텃밭에서는 이재명으로 지금 그 대세론이 굳혀져 간다라고 단언해도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누적 총 득표율이 89.04%, 정말 압승인데요. 어떤 고민거리를 가지고 있을까요? 이재명 후보가 어떻게 보십니까? 이재명 대표 그리고 캠프에서는 호남의 투표율 그리고 득표율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호남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야만이 대선 승리의 원동력이 된다.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지난번 대선 때 이재명 대표가 0.7%포인트, 27만 표 차로 윤석열 후보에게 패배를 했는데 그때 호남의 득표율이 좀 상대적으로 역대 대선에 비해서 저조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재명 후보는 84% 득표를 했고요. 그리고 반면에 윤석열 후보는 12%를 득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자릿수를 넘는 거죠. 이때 이제 290만 표밖에 못 얻었는데 만약에 김대중 전 대통령 후보는 94% 득표율을 기록을 했거든요.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도 94% 득표율을 기록했거든요. 이런 득표율을 지난 대선 때 이재명 후보가 기록을 했다면 당선이 됐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선에서도 이재명 캠프에서는 호남의 투표 참여율을 최대한 끌어올린다. 득표율은 물론이고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지난번하고 좀 비슷한 그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다소 미흡하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하고 비교를 하면 영남과 충청에 비해서도 좀 저조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상당히 긴장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후보는 이번에 1박 2일로 호남 지역을 정성을 들여서 공을 들였고요. 또 부인 김혜경 여사도 지금 호남에 와서 상당히 좀 바닥을 돌고 있다. 이런 얘기가 들리고 있고 따라서 앞으로 이제 특히 이재명 후보 캠프에서는 조국혁신당하고 공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시겠지만 최근에 지방선거에서 조국혁신당 후보가 보궐선거에서 승리한 적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상당히 좀 공을 들일 것 같고 또 그리고 호남 지역 정책 그리고 개발 그리고 인사와 관련해서도 중용하겠다는 그런 메시지를 대선 본선에서는 좀 강력하게 던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호남권 경선 결과를 다시 한번 짚어보자면 김동연 후보는 7.41%였고요. 김경수 후보는 3.90%의 득표율로 3번 순회 경선 연속 한 자릿수대에 머물렀습니다. 당 안팎에서 뭐 이런 식으로 몰표를 한 후보가 얻는 건 좀 건강하지 않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정 전 의원께서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민주당에서는 이런 부분은 크게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은 상황인 거죠? 그리고 이제 김동연 후보가 건강하지 않다라고 지적을 했는데 그거는 100% 옳은 이야기지만 과연 지금 그 호남권이라든지 민주당의 정서가 그런 지적에 대해서 지금 들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심리적인 정치적인 여유가 있겠는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사실은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지만은 바람직한 정치가 되려면은 호남권에서 민주당이 몰표받고 영남권에서 국민의힘이 몰표받는 이러한 현상으로는 바람직한 정치가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좀 더 다원화될 필요가 있는 데다가 민주당 내부뿐만이 아니라 향후의 대선 결과에 따라서 민주당이 예를 든다면 입법권뿐만이 아니라 행정권이라든지 내지는 상당한 그 권력을 독주독선함으로써 그것이 어떤 그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지금 김동연 후보 7.4%, 김경수 3.9% 한 자릿수 득표율을 받았다라는 거는 민주당 내의 지지자들이 이재명 후보를 압도적으로 지지하고 있다라는 것인데 과연 이재명 후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가 얼마나 견제와 균형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지지자뿐만 아니라 지지자가 아닌 사람들에게도 상당히 그 신뢰를 높여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대선 이후를 생각해서라도 지금의 이런 민주당의 일강 구도는 조금 바람직하지는 않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이라고 하셨는데요. 많이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입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이야기조차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그 사실 단초는 전직 대통령의 계엄 선포로 시작이 됐기 때문에 그런데 정치라는 것이 어느 쪽이 선이고 어느 쪽이 악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위기와 분수령의 계기에 어떻게 하면 다시 건강한 민주주의를 회복하겠는가를 생각하는 거는 필요한 일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조금이 아니라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다시 첨언을 해주셨는데 회장님께서는 좀 이런 상황 어떻게 좀 극복을 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김동연 후보의 논리가 그렇게 설득력이 있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김대중 전 대통령에 빗대서 김대중 당시 대선 후보는 77% 득표율로 대선 후보로 선택이 됐는데 90% 가까이 몰표가 나왔다. 그래서 건강하지 않다. 그리고 압도적인 정권 교체에 경고등이 켜졌다라는 얘기인데 첫 번째로 그러면 77%는 맞는 것이고 90%는 틀린 것인가? 라는 그런 문제 제기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전혀 논리적이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압도적인 정권 교체에 경고등이 켜졌다라는 논리를 폈는데 오히려 이재명 후보에게 90%에 가까운 압도적인 몰표를 던진 이유는 민주당의 당원들이 압도적인 정권 교체를 열망한 그런 결과가 이렇게 몰표로 나타났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주당의 권리 당원들이 이재명 후보에게 압도적인 정권 교체를 하라고 몰표를 던진 이유는 첫 번째로 이재명 후보가 압도적인 대선 주자들 간의 선호도 1위를 달리고 있는 후보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압도적으로 정권 교체를 할 수 있는 적임자다라는 이제 그런 판단이 하나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상대 후보들, 경쟁자들, 그러니까 김동연, 김경수 두 사람들이 너무 약체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재명 후보야말로 윤석열 정권의 검찰을 동원한 정치 탄압의 희생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이재명 죽이기 탄압을 극복을 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내란에 맞서서 오히려 극복을 했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이렇게 전폭적인 지지를 던져준 것이 아닌가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예. 이제 마지막 순회 경선입니다. 수도권, 제주, 강원 합동 연설회까지 이제 거치면 최종으로 이제 민주당 대선 후보가 결정이 되는데요. 마지막 순회 경선에 관전 포인트가 있다면 어떻게 보십니까? 마지막 순회 경선까지 역시 관전 포인트는 지금의 90%에 가까운 그런 득표율을 계속 이어갈지 이게 이제 역시 관전 포인트입니다. 특히 이제 마지막 경선 지역은 수도권입니다. 수도권 같은 경우는 전체 권리당원의 50%의 비중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 여기서도 그대로 이 90%에 가까운 득표율이 이어질지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일반 국민 여론조사가 50%인데 이게 지금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시겠지만 일반 국민 여론조사는 역선택 방지 조항이 들어가 있지만은 민주당 지지층 플러스 무당층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도 90%에 가까운 그런 지지율을 보여서 합산해서 이재명 후보가 90%에 가까운 그런 최종 득표를 보인다면 무당층에서도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라는 것이 증명이 되기 때문에 특히 이제 대선 같은 경우는 51대 49 일반적으로 예. 그래서 중도 무당층의 선택이 캐스팅 보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90%에 가까운 그런 득표율을 최종적으로 기록을 한다면 이재명 대표의 본선 경쟁력이 굉장히 강력하다라는 이제 그런 결과로 해석이 되고요. 역시 이제 그리고 마지막 남은 또 관전 포인트 하나는 원팀을 이룰 수 있을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아시겠지만 지난번 대선 후보 경선에서 이낙연 후보하고 굉장히 강력하게 격돌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 이후에 이재명 후보가 이낙연 후보하고 원팀으로 화학적 결합을 하는데 실패했고 그 결과 결국 0.7%포인트 차로 패배했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대선 후보 경선이 끝난 뒤에 김동연 그리고 김경수 두 경선 주자가 화학적인 결합을 해줄지 만약에 화학적인 결합에 성공한다면 이재명 대표가 대선 본선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굉장히 그만큼 더 높아진다. 이렇게 전망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 대선 후보 어느 정도 이곳저곳에서 좀 명약 관화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마지막 경선 관전 포인트 뭐라고 보십니까? 너무나 명예관화하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관전 포인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해보나 마나 지금 이미 그 퍼센티지로 보면은 김동연 후보나 김경수 후보가 받은 수치라는 것이 상당히 이게 이런 체제 하에서도 이런 수치가 가능해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을 것 같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 주변에 참모들 있지 않겠습니까? 예. 이 사람들이 제대로 전략을 쓰려 한다면 오히려 이재명 후보가 바로 제주, 수도권, 강원 합동 연설회를 통해서 지금 그 투표에 참여하는 권리당원이나 또는 일반 국민이라 하더라도 민주당을 지지하는 국민에 대한 메시지뿐만이 아니라 그를 비판하고 그를 우려하는 유권자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보내느냐가 제가 볼 때는 관전 포인트라고 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통합이 들어가야 되고 실용이 들어가야 될 뿐만 아니라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그동안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누적되어 온 우려점이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진솔하게 그런 우려를 불식시키는 그러한 어떤 호소와 설득이 아니고 마치 또 그들만의 리그처럼 우리 당대표가 지금 후보가 돼서 90%가 넘는 사실은 그거는 자기네들끼리는 하나의 축제인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이거에 대해서 또 걱정하는 이거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는 걱정하는 게 오히려 자연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불식시키는 그런 통합의 리더로서 거듭나는 그런 모습이 관전 포인트로서 보여지는 것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지지하지 않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이 사회를 위해서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 상황 먼저 이야기를 해봤고요. 국민의힘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국민의힘 2차 대선 경선 4자 토론회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에 대한 대국민 사과 문제에서 후보들의 입장이 크게 두 갈래로 엇갈렸는데요. 먼저 주자들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일원으로서 사과할 의향이 있으신지. 제가 최종 후보 되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민주당의 줄탄핵 30명 넘는 줄탄핵 그리고 특검 또 예산의 전면 삭감 대단히 많은 숫자로 이미 사과를 했습니다. 네, 보신 것처럼 안철수 후보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계엄 상황에 대해서 좀 사과를 해야 한다라고 제안을 하면서 각 후보들의 입장이 조금씩 엇갈리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사실 토론회에서 후보들 사이에 이제 격한 공방도 오갔는데 아무래도 계엄, 탄핵에 대한 입장이 이제 선택에 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고 계시는 걸까요? 지금 경선 중인데 말이죠. 계엄과 탄핵에 대해서 지금 마치 또 2대2로 갈리듯이 지금 계엄과 탄핵에 대해서 입장이 하나라도 본선에 가서 지금 이길까 말까 굉장히 기울어진 운동장인데 아직까지도 이걸 가지고 서로 논란을 벌이고 있다는 것이 참담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미 100번 사과해서 부족하면 그거보다 더 많이라도 사과를 해가지고 계엄과 탄핵에 대해서는 즉 전직 대통령과는 선을 긋는 것이 보수 정당이 살 길인데 지금 왜 이걸 안 하느냐? 지금 보수 정당의 지지자들 중에 아직까지도 이게 사과해야 될 일이야? 민주당이 이런 거 잘못했잖아. 잘못 있었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상황에서 적어도 전국 정당으로서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될지에 대해서 이렇게 후보들이 심지어 제가 지금 가장 눈에 띄는 게 최종 후보가 되면 검토하겠습니다. 사과라는 것이 후보가 안 되면 사과 안 해도 되고 후보가 되면 검토할 일인가라는 점에서 참담하다는 말을 다시 한번 반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보다 확실한 좀 선긋기가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 상황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100번 말씀하신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국민의힘은 좀 한심한 그런 모습이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12.3 비상계엄은 잘못된 거잖아요. 상식적인 국민들도 다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당연히 파면을 해야 되잖아요. 상식적인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심지어는 헌법재판소에서 12.3 비상계엄 잘못됐고 그래서 윤석열 전 대통령 8대0 전원일치로 파면해서 대통령직에서 쫓겨났지 않습니까? 이 8대0 전원일치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명한 보수 성향의 헌법재판관들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 다음 정권을 끌고 나가겠다는 이 대선 주자 토론회에서 아직도 이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다라는 것이 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고 심지어는 말씀하셨지만 이른바 반탄 후보들 2명 아닙니까? 김문수, 홍준표 두 후보인데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는 후보가 되면은 검토하겠다라는 좀 도저히 일반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답변을 내놨고 김문수 후보는 더 황당한 답변을 내놨어요. 굉장히 이 문제가 복잡한 문제다 라면서 오히려 비상계엄을 옹호하고 탄핵을 비난하는 그런 식의 메시지를 내놨는데 이게 복잡한 문제입니까? 분명히 일반 국민들은 12.3 비상계엄은 잘못됐다. 그리고 탄핵은 마땅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김문수 후보가 이렇게 엉거주춤 일반 국민들의 상식과 어긋나는 그런 행동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결국 국민의힘의 당원들, 지지층들이 아직도 비상계엄 또 그리고 탄핵에 대해서 비상계엄은 옹호하고 탄핵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그런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좀 생각이 되고요. 그나마 안철수 후보가 국민들에게 대해서 좀 사과를 하자. 이 탄핵과 비상계엄에 대해서. 이거는 정말 마땅한 거고 또 한동훈 후보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당연하다라면서 자기는 또 사과할 용의가 있다라는 것은 그나마 다행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국민의힘 대선 주자로 탄핵을 찬성하는 후보가 확실히 선택이 될지 아니면 탄핵을 반대하는 후보가 선택이 될지 지금 모르는 상황 아닙니까? 네. 이것이 지금 국민의힘에 빨간불이 켜진 그런 현주소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한덕수 차출론에 대한 입장도 토론의 핵심 주제로 떠올랐습니다. 한 권한대행의 차출론이 언짢냐 이런 공통 질문이 있었는데요. 안철수 후보만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답했고 나머지 세 후보는 의견이 달랐습니다. 이런 가운데 홍준표 후보가 만약에 내가 최종 후보가 되면
한 권한대행가 원샷 국민 경선을 하겠다 이렇게 선수를 쳤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한덕수 대행이 후보로서 출마하느냐에 대해서 그것이 바람직하냐 바람직하지 않느냐의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국민의힘을 지지하거나 또는 보수 정당의 기능에 대해서 그동안 그 인정하는 태도를 취해왔던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그 한덕수 총리가 윤석열 정권하의 총리이긴 했지만 네. 그 계엄에 대해서도 상당히 비판적인 입장을 취했고 또 지금 경제 위기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데 그만큼 실용적인 정책에 대한 경륜이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 점수를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결국 이번 주 내로 결국은 드디어 출마를 하느냐의 여부가 결단이 날 텐데 출마를 만약에 안 한다 그러면 그것도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출마할 것 같은 분위기를 붐업시키다가 갑자기 이렇게 그 맥 빠진 상태, 김 빠진 상태를 만드는 것이 국민의힘 경선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으로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텐트를 넓히고 그다음에 지난 정권과는 결연한 선을 긋고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홍준표 후보를 포함해서 김문수, 한동훈, 안철수 후보에 이르기까지 본인이 주인공이 된다라는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경선에서 이겨서 주인공이 되면 뭐 합니까? 본선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구도를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그 구도라는 것은 지난 전직 대통령의 계엄과 탄핵으로 국민의힘이 상당한 치명타를 입었지만 그러나 보수 정당으로서의 한 획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고 향후에 실용적인 정책 개진이 가능하다라는 가능성을 인식시키는 정당이 돼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한덕수에 대해서 지금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가지고 설왕설래하기는 이미 시간이 지난 것 같고요. 오히려 빅텐트, 실용주의, 그다음에 과거와의 절연 이런 점에서 뭔가 앞으로의 미래를 설계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홍준표 후보의 경우는 그런 차원에서 굉장히 영리하게 최종 후보가 되면 경선하겠다. 왜냐하면은 지금 그 보수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들 중에 침묵하는 보수 지지자 중에 차라리 한덕수가 낫지 않아 이런 분위기를 이미 간파했다라고 봐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자, 한덕수 차출론에 대해서 국민의힘 후보들이 각자 입장을 내놨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굉장히 이것도 부끄러운 모습이죠.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 파면이 돼서 이제는 뭐 집권당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사실상 집권당이잖아요. 근데 집권당 대선 후보를 지금 선출하는 그런 경선 TV 토론에서 한덕수 후보 차출론을 놓고 언짢게 생각하느냐 또는 그렇지 않느냐를 물어보는 것 자체가 지금 한덕수 대행의 출마를 지금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것인데 집권당이라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네. 그리고 이걸 뭘 의미하냐면은 이렇게 되면은 결국 이제 집권당의 후보가 누가 되든지 간에 결국 한덕수 대행의 출마가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그러면 한덕수 후보하고 단일화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4명의 주자들은 그 존재 의미가 뭐냐 이거죠. 이 얘기는 무슨 말씀이냐면 한덕수 대행이 출마를 해서 한덕수 후보하고 국민의힘의 최종 대선 후보하고 단일화를 해서 국민의힘의 후보가 패배한다면 한덕수 후보가 다시 국민의힘의 대선 주자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4명의 주자들은 왜 이 경선 레이스를 하고 있느냐. 결국 버려지는 돌들밖에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제가 부끄러운 모습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두 번째로는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지난번도 대선 주자를 윤석열이라는 외부 용병을 용입해서 대선 주자를 만들어서 정권을 잡았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또 외부 인사를 영입을 해서 대통령 후보를 만들어서 내세운다면 국민의힘은 왜 존재하는가라는 그런 문제 제기에 봉착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한덕수 후보가 단일화해서 최종 승리해서 국민의힘 후보가 된다면은 한덕수 후보는 사실상 12.3 비상계엄 내란에 윤석열 전 대통령 다음으로 책임 있는 그런 내란 총리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만약에 한덕수 후보가 보수 국민의힘의 최종 주자가 된다면 국민의힘에서 또 한덕수 대행이
내란 세력 심판이라는 프레임을 넘어갈 수 있을지 저는 의문이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저는 한덕수 후보하고의 단일화는 제가 볼 때는 절대 안 한다라는 그런 입장을 국민의힘이 보여야 되는데 심지어는 탄핵을 찬성하는 한동훈 후보마저도 현실적인 득표 계산 때문에 한덕수 후보하고 단일화 가능성을 열어놓은 그 자체가 상당히 좀 안타까운 현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예. 한덕수 대행이 이제 나올지 안 나올지는 이번에 이제 며칠 내로 지켜보면 될 나오죠, 것 이제. 같고요. 예. 그다음에 과연 그 한덕수라는 사람이 나오면 후보로 우뚝 설지 아니면 매기 역할을 할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금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국민의힘의 그 조직이라는 것이 집권당의 역할을 한 정당으로서 그렇게 만만한 정당 조직은 아닙니다. 그리고요, 지금 만약에 한덕수 권한대행이 나오게 되면 이거는 부끄러운 일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한마디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예. 물론 그것이 자연스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각자마다 자신의 생각은 있겠지만은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은 김대중 정권이 끝날 무렵에 대선 경선을 할 때 엄연히 노무현 후보가 경선에서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정치적 상황이 녹록치 못하니까 월드컵의 선전을 계기로 해서 과연 그 김대중 대통령의 정당과 이념적 정향이 맞는지도 사실은 헷갈리는 정몽준 후보를 새로운 당의 대표로 해가지고선 단일화 경선을 한 적이 있었고요. 그 단일화의 과정에서 김대중 대통령과 그다음에 그 당의 주요 인물들이 상당히 역할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네. 그것도 부끄러운 일인지.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한덕수 대행이 나오는 일에 대해서 자연스럽지 않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부끄럽다라고 폄훼하기에는 이미 과거의 전적과 전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조심스럽게 얘기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좀 첨언을 해야 되겠는데요. 예.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무현 정몽준은 결국 단일화가 최종적으로 실패했다라는 팩트를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당시에 노무현 후보는 정몽준 후보하고의 단일화를 전제로 해서 선출된 후보는 아니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지금 이 네 후보도요. 단일화를 전제로 해서 지금 했던 것이 아닙니다. 네. 애초에. 그래서 그 선후 관계가 어떻다 해가지고 그래서 다르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상당한 견강부회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한덕수 대행에 대한 이야기까지 해봤고요. 29일 국무회의를 끝으로 오는 30일에 사임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데 이번 주의 상황을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국민의힘은 이제 민심과 당심을 반반씩 반영하는 여론조사를 거쳐서 오는 29일 최종 2인을 발표하는데 지금까지 과정을 볼 때 어떤 후보가 최종 2인이 될 거라고 좀 전망을 하시나요? 모르겠습니다. 예, 그러나 그 누가 됐던 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각자가 주인공이 되려고 하지 말고 구도를 만들어라. 그리고 구도를 만드는데 나름대로 자신을 살신성인하면 오히려 그것이 남을 것이다. 그리고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예. 적어도 계엄이나 탄핵에 대해서는 선을 분명히 그어라. 그게 진짜 보수의 모습이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 네, 협회장께도 최종 2인 누가 될 거라고 좀 전망을 네, 최종 2위는 지금 여론조사 흐름을 보면 예. 찬탄파에서 1명, 반탄파에서 1명이 될 것 같습니다. 탄핵을 찬성하는 후보 가운데는 한동훈 후보가 지금 여론조사에서 상당히 안철수 후보를 앞서고 있기 때문에 본선에 결선에 진출할 것 같고요. 그리고 반파, 그러니까 탄핵을 반대하는 그런 후보 중에는 김문수 또 홍준표 두 사람이 있는데 두 사람은 상당히 좀 치열한 경합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누가 후보가 될지는 좀 모르겠어요. 그래서 결국 결선은 한동훈 대 홍준표 또는 한동훈 대 김문수 이렇게 진행이 될 것 같은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상식적인 국민들의 표심을 얻기 위해서는 탄핵을 반대하는 사람이 국민의힘 후보가 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는 대선 필패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 상황 살펴봤습니다. 정호김 전 의원, 배정호 한국정치평론가 협회장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